안녕하세요. 아는 선비입니다. 제가 그 웹서핑을 하다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비트코인 사라, 이더리움 사라, 달러 무너진다 이런 내용의 선정적인 그 글을 X에다 올리고 또 그게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공유하고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요사키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투자자 기요사키가 대규모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 부분의 투자는 전멸할 것이다.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 진짜 자산으로 이동하고 비트코인, 금, 은,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 당신의 생존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한 번 그 비트코인, 금, 은, 이더리움을 사라고 하고 예전에는 원래 부동산을 사라고 했죠. 부동산을 사라고 하고 또 내 공포 심리를 좀 조장하고 있네요. 항상 뭐 조장을 하고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이 틀리진 않았죠. 예전에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죠. 그 빚내서 집 사라 예전부터 그것도 뭐 좋은 쪽 집 사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뭐 그래서 기요사키의 이 사라는 문구는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그 앞에 사라는 전제 조건인 대규모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이 말은 뭐 꽤 당장 우리 세대 이거를 경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 이거 눈앞에 일인 것처럼 막 선동하면서 사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뭐 재밌게 이걸 보다가 그 연준의 긴축전 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내용들을 좀 한번 공유 드려 볼게요. 야, 그 와중에 다행히 뭐 이더가 1.5% 올라주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더 주봉인데요. 이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다시 이더가 막 이렇게 상승하길 바라실 텐데 지금 톱니가 얘기한 가격은 7,000불이니까 여기서 쫙 이렇게 가기를 원하실 텐데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로 저는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부침이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바로 갑자기 훅 간다? 이거는 좀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암호화폐 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오래된 보유자도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 또 최근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뭐 최근 몇 개년도 이내에 구매한 그런 구매자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ETF랑 신규 기관들만 좀 구매를 하는 수준인데 그걸로는 그 공급량 판매 그 시장의 비트코인 공급량을 받쳐줄 수 없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뭐 비토가 패깅되어서 뭐 알트들이 다 많이들 움직이니까 뭐 이더리움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좀 안타깝네요. 제발 톱니의 그 주장처럼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그 글로벌 위기 따른 비트코인, 금, 은 같은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그럼 글로벌 위기가 정말 오는 중일까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위기. 뭐 당장이라도 뭐 달러가 무너지고 모든 막 지금 막 아이 천 다우지수 나스닥이 뭐 7, 80% 하락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에 앞서 우리는 이 시장을 이 세계의 거의 금융을 주름 잡고 움직이는 세력이 연준이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에 민감하고 연준의 정책들에게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시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한번 보면은 공개 시장 조작,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기타 유동성 공급 및 대출 프로그램 등이 연준의 유동성 정책이고, 뭐 당연히 시장을 이렇게 뿜뿜하겠죠.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역내포 잔고 증가,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준의 유동성 정책을 경험을 했죠. 익히 그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때 그 버냉키가 그 헬리콥터 하면서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아주 오랫동안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나스닥이 월봉으로 보면 어우 드라마틱하네요. 이때 이후에 계속 연준이 QE를 한 거예요. QE를 양적 완화를 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뿌려댔죠. 그러니 당연히 증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제는 뭐 관성이 붙어서, 그리고 이미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서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하여간 이때 QE를 했었습니다. 그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그때 금융위기로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제공했었고, 또 그리고 또 덩달아서 금리 인하도 되게 실시했죠. 그러니까 이 경제에 계속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유동성 정책을 계속 연준이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때 그 파월이 임명이 됐죠. 그리고 파월이 금리 인상에 갑자기 매파 성향이 있어서 금리 인상의 역할을 하려다가 트럼프와도 그때 좀 마찰이 있었죠. 어떻게 마찰 있는 사람을 임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긴축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파월이 모든 스탠스를 바꿔서 금리 인하를 다시 실시를 했죠.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뚜뚜뚜 하고 올라갔죠. 이때 아마 암호화폐도 절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아마 뭐 파월이 뭐 매파인데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또 자산가치 상승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막 그때 막 하늘을 찌르고 고공행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아니면 동결할 것 같은데 계속 금리를 인하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화랑이었죠. 암호화폐가. 뭐 그때 이후에 이때죠. 이때 21년도 이때 이후에 뭐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잘 갔는데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뭐 별 볼 일이 없죠. 이더나 이렇게 되어 있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우하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죽음의 늪 같은 곳이죠. 뭐 그나마 솔라나가 엄청 FTX 당해가지고 솔라나에 엄청 투자했던 FTX 때문에 10,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상승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현재를 보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죠. 이때 21년도 말부터.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 이때 또 웃긴 게 제가 또 예전에 이 FTX 사태에 제가 있었습니다. FTX 사태 이때 거기에 또 제 계좌가 있었거든요. 또 하여간 또 그런 스토리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금리 인상을 시행을 했죠. 그리고 덩달아서 양적 긴축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후 이때부터 22년 초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 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계속 실시 중이었고, 근데 증시는 어휴, 2배 넘게 나스닥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이때 이때 기준으로 보면 10배 간 주식들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그러면 어떻게 이 기간에 이렇게 나스닥이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처음에는 모두 사람들이 연준이 어떤 전략적 그 스킬을 썼는지 몰랐었는데, 연준이 뒤로 앞으로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영레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영레포를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영레포 잔고란 게 있는데, 영레포 잔고에서 그 잔고를 축소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포란 거는 그 연준이 잠시만요. 연준이 이렇게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채권을 이렇게 은행에다 맡기고 현금을 연준이 흡수하는 건데, 이게 영레포, 반대로 레포는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 연준에 맡기고 유동성, 현금 등을 은행에다 끌어쓰는 걸 레포라고 하고, 영레포는 반대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에 맡기고 시중 은행에 있는 현금을 연준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영레포를 실시했는데, 교묘하게 처음에 실시하다가 2023년도부터 영레포 잔고가 축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뒤로는 영레포 잔고를 축소시키면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게, 그래도 아직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기축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레포 잔고의 축소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거는, 우리 그 동학개미들이 그 미장에 투자한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미장에 그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연준의 유동성 정책이 공개시장 조작, 금리나 양적 완화, 뭐 레포 거래 등이 있는데, 지금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QT를 종료하는 거지 QE를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QE를 시작하지도 않고, 금리 인하는 종료가 됐죠. 종료 예정. 금리 인하는 종료 예정. 금리는 종료 후 인하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고, 아직 QE라는 카드도 있고, 다시 레포 거래, 영레포 잔고가 빠졌으니까, 뭐 이걸 다시 사오려면은 영레포 잔고에서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 카드는 이미 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포 거래는 이미 써버린 카드. 레포 거래 써버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말 공개시장 조작은 급박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던가 코로나 사태처럼 막 부실채권 MBS 등 부실채권을 연준이 사줄 때 그럴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카드도 살아있고 금리 인하 카드는 지금 막 시작을 했고 양적 완화는 시작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사실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보면 그 버냉키가 이렇게 헬리콥터 버냉키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 했을 때 이때 했을 때도 그냥 하락했을 때 사면 됐어요. 사면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럼 이때 20% 한번 하락했는데 이거 아마 이때가 피그스라고 유럽 경제 위기였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결국에 사면 됐죠. 그때 샀으면 또 쭉 올라오고 그냥 무조건 오릅니다. 이러니 미장의 찬양론자가 될 수밖에 없죠. 탈 기회를 안 줘서 그러지. 탈 기회를 안 줘서 그러죠. 많이 좀 아쉽네요. 또 판 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약간 지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뭐가 있냐면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변수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때 이 시기 때 2009년도부터 2018년도 17년 18년도까지 이렇게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금리 인하 시기에 있었던 이 시기 때 이렇게 연준이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그랬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유동성을 제공했는데 이게 뒤늦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뒤늦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정책을 피고 있다 가장 이 인플레이션 심리에 촉발된 계기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 엄청난 금리 인하를 실시하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됐죠.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데도 금리 인하를 또 해줬으니까 당연히 암호화폐는 그때 하늘을 날았죠. 하늘을 날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땠냐 좀 보시면은 2016도 그 과거 차트는 지금 볼 수도 있는데 이 보라색이 코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보라색만 보면 계속 이 정도 2%대를 유지했습니다. 2%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의 이런 유동성 정책을 이렇게 시행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 증시는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혔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5%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니까 연준이 지금 이렇게 유동성 정책을 하는 게 되게 꺼려지는 거죠. 꺼려지는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만이 이 유동성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유동성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양적 완화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양적 완화나 공개시장 조작은 아마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 해주면 완전 붐업이죠. 하지만 금리 인하만으로도 엄청 불만인 거죠. 금리 인하만으로. 왜냐면 지금 3% 넘게 생겼거든요.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빈살만이랑 친해가지고 유가 잡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계속 실시하면은 아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흡수를 해보면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아마 3%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랑 병행이 되면. 그러면은 3%대인데 이 3%대에 과연 이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시장이 하락하느냐? 뭐 그거 당연히 아니죠. 금리 인하를 조금씩 조금씩 뭐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뭐 트럼프가 자기 연준 후임으로 뭐 금리 인하를 하는 아주 비둘기파를 임명한다고 하니까 상승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금융 위기가 올 것처럼 또 20% 이렇게 좀 자연재해나 어떤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아니라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더 쓸 카드는, 잠시만요.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쓸 카드는 아직 많이 있다. 근데 이전과 같은 드라마틱한 쭉 이전처럼 우상향은 하는데, 그 이런 우상향, 근데 어떻게 얘기 나왔지? 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수 없죠. 주가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죠. 왜냐면 주가가 오르면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쓰면 당연히 뭐 비싼 부동산 사고 비싼 물건 사면 당연히 가격, 뭐 수요가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연준은 이 주가도 너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조정 왔다가 또 올라갔다 조정 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스물스물 올라가게 가는 것을 선호하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올리듯이 지금 또 그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때 올렸을까요? 왜 이때 올렸지? 선거를 위해서 올렸나? 그 민주당에서 뭐 연준 약간 민주당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린 건 아닌지 의심이 되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하고, 트럼프는 나 때도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위기설은 맞지가 않다. 왜냐면 연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다, 아직은. 다만 인플레이션이 생길 뿐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렇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어떤 증시의 상승을 가늠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붕괴는 맞겠죠. 말처럼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예 다 망할 것 같고, 또 서프라임 같이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또 일시적 재앙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연준은 이런 나머지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그 유동성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유동성에 의해서 또 붐업이 되겠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또 요즘 들리는 말로는 연준의 그 마음에는 고정 그 인플레이션은 2%대 이런 이론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요즘은 그 인플레이션의 그 퍼센테이지를 3%대의 인플레이션 그로 기준으로 잡자, 이렇게 좀 스탠스가 바뀌려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러다가 그런 유동성의 폭발이 암호화폐와 뭐 비트와 뭐 이더, 알트코인으로 오면은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간단하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뉴스로 이렇게 한번 이 시장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 안에서 욕심 부려서 뭐
이상한 종목에 몰빵하고 뭐 그런 것만 안 하면 되겠죠. 앞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지키면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선비였습니다.